예,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요청 테마 중에 유비 부인 선권 여동생 손상향 얘기해보죠. 손상향은 실제 본명이 아니죠. 역사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식 명칭은 그냥 그래서 손부인인데 손상향이 워낙 익숙하니까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기로 하죠. 반조조 라인을 구성하면서 유비와 손을 잡게 된 손권은 정사삼국지, 선주전, 유피와 아들 유기가 병으로 세상을 뜨자 유기의 생전 부하들이 유비를 추대의 형주목으로 삼고 공안을 다스렸다. 손권이 이를 두려워해 여동생 손상향을 시집보내 유비와의 우호를 굳건히 하였다. 유비가 경구에 이르러 손권을 만나고 온정을 끈끈이 맺었다. 얼핏 여기까지의 기록만 봐서는 이 결혼으로 양쪽이 더욱 끈끈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록에는 이 결혼의 이유가 손권이 유비의 강해짐을 두려워해서 손상향을 시집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유비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쁠 게 없는 제안이죠. 이 시대의 결혼이라는 건 연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볼모, 인질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손권이 유비한테 자신이 사랑하는 여동생을 볼모로 보내준 거다. 유비 입장에선 뭐 땡큐 볼모 주겠다는데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우 손권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볼모만 보내주고 끝낼 사람이냐? 손권을 너무 우습게 본 거죠. 산전수전 다 겪은 유비도 상상할 수 없던 황당하고 괴랄한 손권의 생각이 하나 숨어 있었던 겁니다. 손상향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정사삼국지 법정전 제갈량의 실제 발언. 주공 유비께서 공안에 계실 때 북쪽으로는 조조의 강성함을 두려워하고 동쪽으로는 손권이 핍박함을 꺼렸으며 가까이는 손부인 손상향이 곁에서 변고를 일으킬까 겁내시었으니 그 당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셨소 라는 기록이 나와요. 지금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시집으로 온 거면 손상향이 유비에게 잡힌 볼모 같은 상황이 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유비가 손상향에게 변고를 당할까 후덜덜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는 굉장히 이상한 기록입니다. 대체 왜 유비는 원래는 볼모여야 마땅할 손상향에 대해 왜 오히려 자기가 후덜덜 떨어야만 했는가? 기록 계속 보시죠. 당초 손권의 여동생은 재기가 있고 성품이 굳세고 사나워 마치 오라버니들의 풍모를 갖춘 사람이었다. 손권보다는 또 다른 오빠였던 강동 호랑이 손책을 더 많이 닮았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용맹했던 손상향이었다. 손상향은 유비 쪽에서 살 때에도 시녀 100여 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시녀들이 모두 칼을 잡고 손상향 침소 주변에 서 있으니 유비가 손상향 침소에 갈 때마다 내심 몹시도 두려워하였다. 손상향하고 부부니까 또 정략 결혼인 만큼 어느 정도 외교상의 예의로라도 일정 정도는 같이 함께 있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가는데 갈 때마다 손상향 주변에 시녀들 100여 명이 무시무시한 칼로 무장한 채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숱한 사지를 넘나든 백전연마의 산전수전 유비에게도 침소에 갈 때 이런 대공포를 겪는 상황은 일찍이 듣도 보도 못했을 텐데요. 그렇다고 잠자로 침소 들어가는데 본인도 무슨 갑옷 입고 가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도 고개만 돌리면 주변엔 칼을 쥐고 무시무시하게 희번덕거리는 무장시녀들 100여 명. 근데 이게 이 무서운 무장시녀들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기록을 보면 손상향이 오나라에서 데리고 온 이들이 더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말하자면 손상향이 유비한테 시집온 유비 부인이지만 자기 휘하에 자기 사병을 일정 정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볼모지만 지금 오히려 유비가 손상향의 침소에 갈 때 공포에 떨면서 갔다는 역사 기록. 이건 대체 오히려 누가 볼모인가, 대체 누가 인질인가가 헷갈리는 시집온 손상향이 신변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데려온 남편 유비가 자기 생명을 걱정하고 있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역전 상황인데요. 손권이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을까? 예측 못했을 리가 없죠. 예측 못하기는커녕 여동생을 유비 쪽에 보내기 전에 이런 부분을 다 계획하고 보냈겠죠. 유비가 손상향 침소에 갈 때 공포에 떨었다는 역사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뻔하죠. 유비가 여차하면 내가 위해를 당하겠다. 즉, 여차하면 내가 암살을 당하거나 혹은 인질로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를 느꼈다는 거거든요. 손권이 일전에 겉으로는 하하 웃으면서 제 여동생 데려가시죠 이랬지만 뒤로는 여차해서 자신의 인생 항로에 유비가 방해가 된다 싶으면 손상향에게 밀명을 내려서 유비에게 엄청난 변고를 일으키라는 시집가기 전에 손상향하고 그런 사전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실제로 유비가
손상향 때문에 엄청난 신변 위협을 느꼈다는 건 이 발언 기록으로도 확인이 되죠. 그 천하의 조조도 무서워하지 않고 맞선 유비인데 손상향에게는 공포에 떨었다. 부부니까 자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급습을 한다던가 이러면 영웅이고 뭐고 답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손상향이 유비를 암살한다면 손상향 역시 무사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손상향이 무려 그 강동의 호랑이 손책의 여동생 아닙니까? 내 한 목숨 불살라 오나라를 위해 불태우리 이럴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기계가 있는 인물일 수도 있죠. 오빠들의 용맹함을 닮았다는 아까 그 역사 기록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유비 암살한다고 손상향이 100% 죽는다는 보장도 없는 게 유비가 침소 왔을 때 은밀하게 암살하고 유비 사망이 아직 침소 밖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예 사병들과 전격 탈출하고 그와 동시에 오빠 손권이 병력을 일으켜 유비군을 치는 안과 밖의 호응 전략을 쓰면 뭐 잘하면 살 수도 있죠. 뭐 잘하면이겠지만 그리고 손상향 목숨을 조금 더 살릴 확률을 높인다면 암살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요. 유비가 자러 침소에 왔을 때 이 무장 시녀 및 자신 사병을 동원해서 유비를 산채로 인질로 포박을 해버리는 거죠. 유비를 붙들고 인질극을 벌이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미리 계획하고 있던 손권은 유비군으로 출정. 이렇게 되면 총사령관이 갑자기 인질된 상태에서 만만치 않은 오나라 병력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과연 총사령관이 지휘력을 상실한 대혼란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해괴하기 짝이 없는 전대미문의 희한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죠. 여차하면 이런 식의 손권과 손상향의 해괴한 안팎의 팀플레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집 보낸 여동생 원래는 볼모여야 할 인물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역으로 상대 진영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활용하는 해괴한 발상. 손권이 손상향이라는 희한한 함정을 의도적으로 심었다는 게 단순한 억측이 아닌 이유는 나중에 실제로 손상향이 엄청난 일을 실제로 벌이기 때문이죠. 유비가 공포에 떨었다는 그 기록뿐만 아니라 공포스러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한 건데요. 그건 좀 뒤에 이야기하고 일단 결국 손상향에게 무서운 공포를 느낀 유비는 이후 대놓고 손상향을 피하게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손상향 침소에만 가면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사람이 잘 땐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공포에 내내 떨다 오면 어디 살겠습니까? 손상향한테 가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말라 고갈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물론 외교적으로 연합하고 있는 세력에서 온 부인을 일절 상대도 안 해주고 무시만 하는 건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연합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일반적 케이스라면. 근데 지금 이건 일반적 케이스가 아니니까 오히려 유비가 손권이 상상도 못할 해괴한 암수에 걸려든 상황인 거죠. 유비는 그런 손권의 속셈을 뒤늦게 알고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러니 외교적 결례고 자시고 결국 유비는 손상향을 상대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유비가 손상향을 상대 안 하는 전략을 써도 손권 입장에선 이건 역시 크게 나쁠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한때 동맹 맺었던 유비를 배신할 일이 생길 때 유비가 내 사랑하는 여동생 손상향을 데려가 놓고 피한다, 홀대한다 이런 점을 하나의 배신용 핑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나주면 언제라도 유비에게 기습적인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카드를 주게 되는 거고 안 만나주면 또 그걸 핑계로 여차해서 유비를 배신할 일이 생길 때 용이하게 정치적 핑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결혼 제안 받을 때 유비는 볼모를 잡았다 내가 이익이다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어느 쪽으로도 되어도 손권만 웃게 되는 소위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인 거죠. 손권에겐. 볼모를 오히려 상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꽃놀이패로 만들어버리는 손권의 이 희한한 포석. 하지만 꽃놀이패건 뭐건 일단 이 지경이 되면 피하는 수밖에 없죠. 유비는. 유비가 대놓고 피하게 되자 타지에서 더더욱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 손상향은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공식적으로는 유비 부인이고 또 유비 쪽 지역에서 사니 뭐 마음 놓고 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손상향은 드디어 드러내놓고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별전. 유비의 손부인은 손상향은 하는 행동거지가 교만하고 횡포하기가 이를 데 없어 데리고 온 오나라의 관리와 병사들을 다수 거느리고 거침없이 법을 어겼다. 급기야 손상향이 마구잡이 난동까지 부리기 시작했다.
니네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당연히 이때 유비는 당장이라도 손상향을 선권에게 돌려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강력한 연합 세력과의 외교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손상향의 히스테리 난동에 골머리를 썩던 유비는 결국 손상향을 제압할 카드로 이 사람을 발탁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조자룡이었죠. 조은 별전, 유비는 조은이 엄중하니 필시 손부인을 정제할 수 있으리라 여겨 특별히 내부의 일을 맡겨 관리하게 했다. 조자룡에게 손상향 난동의 처리 업무를 맡겼다는 겁니다. 이 조자룡이 흔히 용장, 맹장으로만 알고들 계신데 제 예전 조자룡 일대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손상향이 아무리 난동을 피워도 어쨌든 외교적 VIP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힘으로 누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누르기는 누르되 외교적 문제가 안 되게 절묘하게 잘 눌러야 하는 거죠. 단순히 힘만 강한 게 아니라 엄청 사려 깊은 조자룡에게 이 임무를 맡긴 건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 조자룡이 손상향 난동 다스리기라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업무를 그럭저럭 잘 수행한 것 같아요. 그러자 결국 시한폭탄이었던 손상향은 엄청난 일을 하나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유비 진영에 무시무시한 충격파를 던져주는 일을 저지르는데 조은 별전, 그러자 손상향이 유비 아들 유선을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였다.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나라의 2대 군주가 되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유선을 은밀히 몰래 납치를 해서 오나라로 되돌아가려는 엄청난 대프로젝트를 시도했다는 거죠. 이게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마.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유비 개인을 인질로 잡는 것 말고는 이 이상의 충격파를 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유비 조직에. 총대장 유비가 지금 자기 아들을 빼앗기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이 납치가 손상향 혼자만의 의사결정이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손권의 짓입니다. 100%. 손권이 손상향에게 유비 아들 잡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또 이걸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 전략이겠느냐? 당연히 그럴 리 없고 이런 수도 다 내다보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강한 심장을 지닌 호랑이의 여동생 손상향을 유비에게 보낸 것이죠. 애초에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정보를 빼내오거나 아니면 매우 주요한 요인을 없애거나 납치하거나 등등 상황에 따라 그러한 미션 중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특수 요원으로 손상향을 파견한 겁니다. 그랬기에 유비가 공포에 떨었고 또 지금 실제로 아들이 납치를 당하는 초유의 경악할 일이 터진 거죠. 이 손권이라는 인물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천하의 조조와 맞붙어서 천하의 유비와 맞붙어서 적벽대전 조조, 이릉대전 유비라는 영웅들의 대공격을 극복하고 꾸역꾸역 나중에 자기 손으로 황제까지 된 인물입니다. 형 손책이 장수로서의 귀재인가 하면 이 동생은 권모술수의 귀재. 이후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게 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유비 아들 납치 계획이 일단 1차 미션은 돌파를 해요. 유선이 당연히 손상향이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손상향하고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을 텐데 그리고 유비 아들이니 경호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경호를 뚫고 손상향이 1차적 납치에 성공을 합니다. 이 놀라운 점은 일단 손상향이 적진 한복판에서 이런 대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할 대단히 간이 큰 여장부라는 거고 둘째로는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거라는 겁니다. 절대 즉흥적 납치가 아니에요. 유비와 그 신료들이 유능한 사람들인데 군주 아들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경계를 뚫고 납치에 일단 성공했다는 건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것이고 이후 기록을 계속 보면 손상향이 은밀히 유선을 데리고 오로 돌아가려 하니 조은이 장비와 함께 병력을 이끌고 가 강을 가로막았다. 지금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건 병력을 이끌고 가 강을 가로막았다. 일단 거처에서 탈출까지는 성공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마치 미션 임파서블처럼 실로 대첩보 작전이죠. 군주의 아들 납치. 게다가 지금 거처에서 유선 빼내오는 1차 미션을 성공하고 손상향도 거처를 빠져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조자룡뿐만 아니라 장비까지도 함께 출동했다는 걸 보면 장비가 유비 조직 내에서 가지는 위상을 봤을 때
당시 대난리가 났다는 거고 병력을 동원해서 강을 가로막았다라고 나와 있죠. 아마도 이 강이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을 수 있죠. 이 강만 건너면 최종 미션 성공. 근데 결국 조은과 장비가 유선을 구해서 돌아왔다. 최종 마지막 라인에서 겨우 막고 유비 아들을 구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성공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게 아니냐. 유비 측 인사들이 무슨 허수아비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들인데 군주의 아들을 잡아온다는 전 국가적 어마어마한 대궤변을 거의 성공 일보 직전까지 만들었던 놀라운 여장부 손상향. 그러나 마지막 강, 그 최종 골라인 바로 앞에서 출동한 최강의 장수 장비 조자룡에게 막혀 대미션 성공 일보 직전에 눈물을 머금고 홀로 오빠에게로 돌아가고 맙니다. 군주의 아들을 납치당해서 라이벌에게 인질로 내준다? 이건 옛날 시대에는 나라의 근간이 뒤흔들릴 대사건이고 처음부터 손권은 여차하면 유비가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커지거나 등등 사태가 변하면 이런 식으로 손상향을 쓰려고 보낸 거고 이 유선 납치극을 뒤에서 조종한 건 당연히 손권이죠. 처음부터 유비에게 결혼 제안할 때부터 이 모든 상황은 손권의 머릿속에 예견된 것이었다. 손상향이 오나라로 돌아가고 난 후 유비는 재혼을 합니다. 유비와 이때 결혼한 사람이 목황후라는 사람인데요. 정사삼국지 유비가 목황후와 다시 결혼함에 있어 목황후의 이전 남편인 유모가 자신의 동족이라는 점을 다소 마음에 걸려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미 떠나간 부인 손상향을 신경 썼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재혼 결정에 전 부인 손상향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죠. 유비 손상향 부부는 가히 삼국지에 존재하는 모든 부부들 중에서 최악이라 할 만한 부부였습니다. 그럼 이후 유비는 이렇게 재혼을 했는데 손상향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삼국지 집회를 보면 다른 자료를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유비하고 손권이 다시 화해한 후 손권이 손상향을 도로 유비한테로 가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는 와중에 유비 사망 소식을 들은 손상향이 강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이걸 소개하고 있는 삼국지 집회에서조차도 이 얘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해지는 민담일 뿐이겠지 어떻게 그게 사실이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설사 정말로 자결했다고 해도 그 동기가 유비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정말 유비한테 다시 돌아가라고 했다면 되려 그걸 한탄해서 즉 다시 저 인간 있는 곳으로 또 가야 하다니 이러면서 그걸 비관해서 자결했을 가능성은 혹 있을까? 사랑해서 유비 죽으니까 따라서 자결했다는 건 실제 역사적 정황을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죠. 그리고 애초에 다시 돌려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선 잡아오는 그 난리를 폈는데 그런 나라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일을 벌인 사람을 유비 쪽으로 또 돌려보내 또 그걸 유비 측에서 받아들여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유비와 손상향 이 둘이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 만화 같은 걸 보면 손상향이 유비에게 반한 걸로 유비를 사랑하는 걸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말괄량의 소녀 손상향이 처음에는 투덜대지만 결국 중후한 매력의 유비에게 반한다라는 게 전형적인 패턴들이지요.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그건 매우 판타지스러운 설정일 뿐 실제로는 사랑은커녕 철저하게 서로 음모를 획책하거나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는 관계였을 뿐이라는 기록만 있는 것이고요. 사랑이라고는 단 1도 보이지 않았었다는 거죠. 아마 저 세상에서 손상향이 실제 이름이 손상향이 아니기도 하지만 자신이 유비를 사랑한 사람으로 그려지는 숱한 창작물들을 보면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민담에서는 손상향이 다른 남자하고 재혼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쪽이 가능성이 더 크겠죠. 손권이 사실상 적지에서 그 목숨 걸고 노력하다가 온 고마운 손상향을 그냥 평생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손상향의 그 성격을 대체 어떤 남자가 감당할 수 있었을지 그 천하의 유비도
감당 못한 손상향인데 그래도 세상에는 다 자신의 배필이 어딘가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상향도 누군가 자신의 천생연분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지요. 확실한 건 그 천생연분은 절대 유비는 아니었다는 것. 손권처럼 앞에서는 웃으며 살랑살랑 제안을 해오는 사람은 꼭 의심해봐야 해요. 달콤한 제안에는 반드시 독이 있다. 유비가 엄청나게 매력 넘치는 사람이지만 그런 유비도 손상향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잡아가는 엄청난 일을 벌리는 걸 도저히 사전에 막지 못했죠. 아무리 매력 넘치는 사람도 결코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이가 이처럼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두 명과의 인연에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겠죠. 다음 시간엔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얘기들로 또 곧 가지고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